질염인가 방광염인가 병원을 가야 하나, 어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내 잘못이 아니라 잠자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폐경 전후, 갱년기 때 오게 되는 비뇨생식기 증후군이 있는데요. 여러 논문에서도 성관계가 요로 감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1년에 이런 날이 잘 없어요. 야외 활동 하실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잠자리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뭔가 불편한,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질 분비물도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 적이요.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자주 가면서 따끔하기도 하고 방금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기도 하시고요. 다 보고 났는데 남는 느낌까지 있으시다고요? 이거 뭔가 싶으셨죠? 하루 종일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질염인가 방광염인가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그러다 결국 검색창을 열고 관계 후 방광염, 관계 후 질염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데요. 검색을 해보면 더 헷갈리세요. 질염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방광염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헤르페스도 있고 온갖 질환이 다 나옵니다. 게다가 관계 후에 소변은 꼭 보세요 라는 말도 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증상, 그리고 어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시면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하필 잠자리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두 번째, 질염인지 방광염인지 어떻게 아는지. 세 번째는 왜 어떤 사람은 한번 걸리고 저절로 나았다는데 나는 이렇게 매번 걸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잠자리 후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은 이겁니다. 씻는 방법이 잘못됐나? 뭐가 감염이 됐나? 자주 해서 그런가? 내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의 구조 때문입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남성의 요도는 약 18에서 20cm 정도예요. 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4, 5cm 정도밖에 안 돼요. 남성과 여성분의 요도 길이가 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 방광까지 도달하는 길이가 훨씬 짧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은 요도와 질, 항문이 모두 모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 길이 하나밖에 안 되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우리 집의 현관문이 다른 집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기 가려다가 저기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임상 감염 관련된 논문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의 요도가 짧고 평소에 항문 주변에 살고 있는 대장균들이 요도로 옮겨가기 쉬운 위치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잠자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생을 잘 지켜도 깨끗이 해도 콘돔을 사용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염과 방광염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질염인 줄 알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방광염이라고 하거나 나는 분명히 방광염인 것 같아서 갔는데 질염도 같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부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질염은 질 안팎에서 걸리는 질환이고요. 방광염은 소변 볼 때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질염은 가려울 수도 있고 분비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색이 바뀌거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 볼 때 증상이 메인입니다. 방광은 소변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나올 때 불편한 증상들, 따갑거나 아프거나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잔뇨감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이 소변 보고 난 뒤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되면 소변 볼 때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둘이 같이 온 것 같은데 저는 2개 다 있어요 라고 하세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두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폐경 전후,
갱년기 때 오게 되는 비뇨생식기 증후군이 있는데요. 폐경 전후로 호르몬이 아주 변화가 심할 때, 질 건조감, 관계하실 때 아픈 통증, 빈뇨나 감염이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경 전후기에 질과 방광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염과 방광염은 같이 올 수 있다. 특히나 폐경 전후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질, 방광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반복되는지, 나는 폐경 전후도 아니에요. 왜 반복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에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그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균의 이동, 두 번째는 질 환경의 변화,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첫 번째, 세균의 이동에서 보면 방광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대장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균은 말 그대로 대장에 살고 있는 균입니다. 우리 장 속에 당연하게 있는 균이기 때문에 장 안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균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방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올라갔을 때 방광 점막을 감염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이러한 이동을 조금 더 빠르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질 환경의 변화입니다. 질 내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질 내를 산성으로 만들어줘요. 산성 상태에서는 다른 나쁜 균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해줘요. 하지만 마찰이 반복되거나 정액이 들어갔거나 너무 자주 씻거나 하는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산성 환경이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염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질의 미생물 환경이 바뀌게 되면 방광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질과 방광, 이 두 가지의 환경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인데요. 왜 호르몬이 방광염, 질염, 염증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질 점막을 두툼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이 가득한 피부와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 어떤 게 더 건강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수분이 있는, 탄력 있는 피부겠죠? 질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을 때는 질 점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잘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건조하고 얇아졌을 때는 외부 자극에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 논문에서도 성관계가 요로 감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다루고 있고, 그 위험은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때에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벤트에서도, 같은 잠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감염이 되고 자주 감염이 되고, 어떤 분들은 저절로 낫기도 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이유가 이 차이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세균이 잘 옮겨가는 환경, 두 번째는 질 내의 환경, 세 번째는 호르몬과 점막의 변화, 이 세 가지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게 되면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셋 중에 두세 가지가 이상이 있다면 더 감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약을 먹어서 끝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은 이 대장균이나 아니면 다른 감염 원인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 자체가 균이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라면 약을 먹어서 다 나았는데 다시 감염이 되기 쉽겠죠. 특히나 대장균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균이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자리 후에
소변을 보세요 라는 건데,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에도 있고요. 논문에서 보면 이게 근거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권유되어 오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꼭 이걸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진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해서 걸렸어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오히려 물을 드시는 게 더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죠. 소변을 자주 보게 되시면 안에 들어와 있던 세균들이 잘 나갈 수 있고요. 고여있는 연못보다는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듯이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면 요로 감염이 줄어든다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물을 평소에 적게 드셨던 분이라면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금 직접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질이 건조한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건조한 점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자극과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조한 피부에 상처가 더 잘 난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미세한 자극은 세균이나 다른 균들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윤활을 도와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폐경 전후라서 점막 자체가 얇아졌다라면 호르몬 치료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마찰로 인한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 신호가 반복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해주세요. 네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세정이나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지, 빡빡 씻어야지 라는 것들은 안 좋다라는 거고요. 비누로 강하게 씻거나 향이 강한 세정제는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되게 되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염증이 반복되신다. 특히 방광염이 반복된다 하는 경우에는 균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항생제가 균의 내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매번 다른 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내려면 소변 배양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변에 어떤 균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이 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약이 잘 듣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나 이거 자주 있었는데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시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반복될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재발성 방광염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떤 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방문해주세요. 두 번째는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올 때입니다. 소변에 피까지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감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경우에는 방광암이나 이런 것들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방광염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 하는 경우에는 신우신염이나 또는 다른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원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옆구리나 등 뒤쪽, 다른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콩팥이나 또는 복강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내원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통증이든 어떤 불편함이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겠다 해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라면 이것은 내원하셔서 진료하시는 게 맞아요. 반대로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증상이 정말 가볍고 견딜만 하고 몇 시간 지났는데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방광염의 70% 정도는 저절로 낫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긴 해요.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전달드릴게요. 첫 번째, 잠자리 하고 나서 불편감, 따가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 차이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염과 방광염은 위치와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염은 질 안팎이 불편한 거고 방광염은 소변 볼 때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잘 감염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균의 이동, 질 환경의 변화, 호르몬과 질 점막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반복적인 감염을 막는 것은 더 씻는다 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 한 컵 더 먹기,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고요. 마찰을 줄이고 과한 세정을 피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신다 하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열이 나거나 옆구리나 등 그리고 배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이어지는 무너진 질 환경을 회복하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